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민담과 구전설화, 옛날 이야기를 통해 그 시대의 문화와 전통, 풍자와 해악을 만나보세요. 이번 시간엔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비롯해서 내 닭은 산에 있다, 세 가지 선물, 그리고 하인의 정체, 이렇게 네 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나이든 부부에게 뒤늦게 아들이 생겼다. 두 사람은 늦게 얻은 아들이라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하며 키웠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아내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버지와 아들, 두 부자만 살아가자니 부족한 게 너무 많았다. 아들이 생각했다. 아버지를 잘 모시려면 내가 장가를 들어야겠어.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이웃마을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하지만 이 며느리는 남편한텐 잘했지만 시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아들이 있을 땐 그나마 나았지만 아들이 없을 땐 식사도 잘 차려주지 않고 뭘 물어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눈치챈 아들은 걱정이 많았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편히 모시려고 장가를 들었는데 며느리한테 이렇게 괄시를 받으시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런데 아들이 징집되어 군대에 가게 되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몸 건강히 다녀오거라. 아버지 잘 모시기 바라오.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아들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입대를 했다. 어느 날 시아버지 친구의 환갑잔치 날이었다. 이웃집 영감이 환갑이라고 꼭 오라고 하는데 뭘 입고 갈지 모르겠구나. 다른 옷이 어디 있어요? 입으신 거 그것뿐인데. 며느리가 톡 쏘아붙였다. 시아버지가 생각했다. 집사람이 있을 때 손질해둔 옷이 있을 텐데 어디 있지? 그렇게 여기저기 찾아보니 장롱 서랍에 가지런히 들어있지 않은가. 시아버지는 옷을 꺼내 두루마기까지 차려입고 환갑잔치 집으로 나섰다. 마침 며느리가 마실 갔다 돌아오다 시아버지가 옷을 차려입고 가는 걸 보게 되었다. 괜히 심통이 난 며느리는 옷을 빼앗아 회방을 놓을 생각으로 뒤쫓기 시작했다. 개울에 도착하니 전날 비가 온 탓에 물살이 새져 있었다. 며느리가 따라오는 걸 본 시아버지는 급하게 개울을 건너갔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며느리는 미끄러져서 옷을 흠뻑 적시고 말았다. 그렇게 도망치듯 잔치집에 도착한 시아버지는 흥겹게 시간을 보내면서도 혹시나 며느리가 따라오지 않았나 대문 밖을 두리번거렸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대문 밖에 옷이 흠뻑 젖은 채 며느리가 서 있는 게 아닌가. 거 누구요? 누군데 그렇게 젖은 채 서 있는 거요? 네, 며느리라네. 개울에 물이 불어나 나를 업고 개울을 건너다 그렇게 된 거네. 그만 가라고 해도 돌아갈 때 모시고 간다고 저러고 있다네. 효부네, 정말 효부야. 부럽네, 정말 부러워.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입에 침이 마르도록 며느리 칭찬을 했다. 그리고 며느리를 불러 서로 맛있는 음식을 권하며 함께 어울렸다.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그동안 시아버지에게 못되게 군 걸 뼈저리게
후회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제부터라도 친부모처럼 잘 모시자. 그때부터 며느리는 진정으로 시아버지를 모셨다. 아무개 며느리는 효부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질 정도였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아들이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내가 얼마나 잘모셨는지 아버지 얼굴에 혈색이 돌고 아버지도 며느리 칭찬이 입에서 떠나질 않았다. 여보, 정말 고맙소. 무슨 얘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요. 그렇게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소중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내 닭은 산에 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어머니가 세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유일하게 데리고 있는 동물은 암탉뿐이었다. 그녀는 이 암탉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겼고 암탉은 항상 그녀의 주변에서 꾸룩꾸룩 소리를 내면서 쫓아다녔다. 그런데 어쩌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암탉이 보이지 않았다. 사실은 암탉이 죽은 거였다. 어머니는 온 마을을 뒤지며 암탉을 찾았다. 하지만 암탉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찾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암탉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가서 우리 암탉을 찾아봐라. 우린 분명히 암탉을 찾게 될 거야. 저 높은 산에서 암탉을 데리고 와야 하더라도 말이다. 어머니는 큰딸을 내보냈다. 큰딸은 산 위아래로 걸어다니며 찾아보고 불러보았으나 암탉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바위에 갈라진 틈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네 닭은 산에 있다. 네 닭은 산에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딸은 그 소리를 확인하려고 갈라진 틈으로 가보았다. 맙소사. 큰딸은 발이 미끄러져 깊은 지하 동굴로 떨어지고 말았다. 바닥에 떨어진 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니 여러 개의 방이 보였다. 깊숙이에 있는 방은 더 아름답고 화려했다. 그런데 가장 깊은 방에서 커다랗고 보기 흉한 도깨비가 그녀에게 다가오는 거였다. 너 내 애인이 되어줄래? 싫어. 너처럼 흉한 도깨비는 싫다고. 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곁에 두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건 잃어버린 암탉을 찾는 것이었으니까. 도깨비는 너무 화가 나서 그녀를 잡고 숨을 쉬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고는 지하실에 던져버렸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녀의 어머니는 집에 앉아서 계속 기다렸다. 그러나 큰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더 기다려도 딸의 수식이 없자 둘째 딸에게 나가서 언니를 찾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우리 닭도 찾아와라. 꼭 찾아야 해. 둘째는 첫째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다. 그녀는 암탉을 찾아다니며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위 틈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네 닭은 산에 있다. 네 닭은 산에 있다. 둘째도 깊은 동굴로 떨어졌다. 그녀 또한 방을 구경했고 가장 깊은 방에서 도깨비가 그녀에게 물었다. 너 내 애인이 되어줄래? 둘째 딸도 단호히 거절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올라가서 잃어버린 닭을 찾는 것이었다. 도깨비는 화가 나서 그녀를 잡고 숨을 쉬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고는 지하실에 던져버렸지 뭔가. 이 시간에 어머니는 뭘 하고 있었을까? 그러한 상황도 모른 채 둘째 딸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둘째 딸마저 오지 않자 막내 딸에게 말했다. 이제 네가 나가서 언니들을 찾아오너라.
닭을 잃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언니들은 꼭 찾아야 한단다. 물론 닭도 찾아봐라.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달게 쏠렸다. 그래서 막내는 언니들과 암탉을 찾아다녔다. 그녀도 언니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녀 또한 바위에 갈라진 틈에서 무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네 닭은 산에 있다. 네 닭은 산에 있다. 그녀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갔다가 깊은 지하 동굴로 떨어졌다. 바닥에 닿았을 때 그녀는 방을 번갈아 가며 들어갔다. 방들은 먼저 것보다 더 화려했지만 그녀는 전혀 두렵지가 않았다. 그래서 시간을 벌면서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여기저기 들여다보다가 지하실로 가는 문을 발견했고 그 아래를 보았다. 저기에 문이 있네. 들어가 보자. 거기에서 죽은 두 언니를 보게 된 막내는 무서워 몸을 떨었다. 언니들,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울다가 겨우 진정을 하고 문을 닫았다. 한참 후 도깨비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물었다. 너 내 애인이 될래? 그러겠어요. 그녀는 언니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었다. 도깨비는 그 말을 듣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요구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도깨비가 애인이 생겨 기분이 너무 좋았나 보다. 어느 날 그녀는 어머니와 언니들을 생각하며 울고 있었다. 도깨비가 그녀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니? 어머니한테 갈 수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아무도 곁에 없어요. 난 널 보낼 수가 없어. 하지만 자루에 고기와 마실 것을 집어넣도록 해. 내가 그걸 네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테니까. 고마워요. 어머니께서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그녀는 자루 밑에 많은 금과 은을 넣고 그 위에 음식을 올려놓았다. 그녀는 도깨비에게 자루를 열어보지 말라고 했다. 그는 열어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는 출발했다. 그녀는 도깨비가 들창에 갈라진 틈을 통과해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길을 가다가 자루 속이 궁금해졌다. 자루가 너무 무거운데.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자루를 막 풀려고 할 때 딸이 외쳤다. 난 아직도 당신이 보여요. 난 아직도 당신이 보여요. 이 제기를 분명히 예리한 눈을 가진 게 틀림없어. 도깨비는 다시는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도깨비는 오두막에 도착하자 자루를 오두막 문 안으로 던지고는 말했다. 여기 당신 딸이 준 고기와 마실 것이 있어. 그녀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순념소가 들창 밑으로 떨어졌다. 누가 당신을 데리러 왔어. 긴 수염을 가진 짐승이 왔군. 도깨비가 크게 화를 내면서 순념소를 죽여서 지하실에 던졌다. 왜 그런 짓을 해요? 여기서 그 염소와 놀 수도 있었어요. 아이, 그렇다고 그렇게 풀이 죽을 필요는 없잖아. 내가 다시 순염소를 살리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벽에 걸려있는 병을 가지고 와서 병에 든 연고를 순념소 목에 발랐다. 그랬더니 순념소가 다시 살아 움직였다. 아하, 저 병으로 언니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막내딸은 언니들을 구할 계획을 했다. 어느 날 도깨비가 먼저 외출했을 때
그녀는 첫째 언니의 머리와 어깨에 그 병의 연고를 발라주었다. 도깨비가 순염소에게 한 것과 똑같이 말이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언니가 다시 살아났다. 그녀는 언니를 자루에 집어넣고 그 위에 음식을 조금 넣었다. 도깨비가 집에 돌아오자 그녀가 말했다. 이 음식을 어머니 집에 가져다 주세요. 불쌍한 어머니가 배고프고 목말라 할 거예요. 게다가 어머니는 세상에 혼자뿐이에요. 하지만 자루 안을 열어보면 안 돼요. 그는 자루를 가지고 가면서 안은 들여다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자루가 전부 다 무겁다고 생각하고는 혼자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루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겠어. 아무리 그녀의 눈이 예리해도 볼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자루를 막 풀려 할 때 자루 안에서 소리쳤다. 난 아직도 당신이 보여요. 난 아직도 당신이 보여요. 제기를, 당신은 엄청나게 예리한 눈을 가진 게 틀림없어. 그는 산속에서 딸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도록 빨리 그녀의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그는 오두막에 닫자 그것을 문 안으로 던지며 외쳤다. 여기 당신 딸이 준 고기와 마실 것이 있어. 그녀는 잘 지내고 있어. 며칠 후 그녀는 둘째 언니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다. 언니 머리와 어깨에 병에 있는 연고를 발라주었다. 그랬더니 언니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녀는 언니를 자루에 집어넣었다. 이번에는 금과 은을 자루에 들어갈 만큼 넣고 그 위에다 음식을 조금 넣었다. 이 음식을 어머니 집에 가져다 주세요. 자루는 들여다보지 마세요. 도깨비는 그녀가 말한 대로 자루 안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를 갔을 때 자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조금 더 갔을 때 그는 자루를 내려놓고 줄을 풀어 안을 보려고 했다. 그러자 자루 안에서 언니가 소리질렀다. 난 아직도 당신이 보여요. 난 아직도 당신이 보여요. 제기를, 그래. 당신은 대단히 예리한 눈을 가진 게 분명해. 그는 자루를 들고 어머니 집으로 곧장 갔다. 그리고는 오두막에 도착하여 자루를 문 안으로 던지고는 고함쳤다. 여기 당신 딸이 준 음식이 있어. 그녀는 잘 지내고 있어. 어느 날 도깨비가 외출을 하려고 준비하자 그녀는 아픈 척하고 신음하며 불평했다. 오늘 밤 12시까지는 집에 들어올 필요 없어요. 너무 아파서 그때까지 저녁을 준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도깨비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지프로 몸을 만들어 자기 옷을 입혀놓았다. 그리고는 손에 빗자루를 쥐어주고 굴뚝 옆에 구석에 세웠다. 그랬더니 그녀가 그냥 거기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가자. 빨리 도망가야 해. 그녀는 지하 동굴을 뛰쳐나와 집으로 곧장 뛰었다. 그리고 힘센 사냥꾼을 불러 오두막을 지키게 했다. 시계가 12시를 치자 도깨비는 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 지푸라기 소녀에게 말했다. 먹을 것 좀 줘.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말했잖아. 난 거의 굶었어. 그러나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먹을 것 좀 달라고! 그 도깨비가 세 번째 고함을 쳤다. 귀를 열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지금 내가 너를 깨울 테니까. 그러나 딸은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화를 내며 딸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딸이 힘없이 풀썩 주저앉았다.
물론 여기저기에 지푸라기 부스러기만 흩어졌을 뿐이었다. 그때 그는 속았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지하실에 내려왔을 때 그녀의 두 언니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게 되었다. 도깨비는 씩씩거리며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내가 곧 복수할 거야! 그러나 오두막에 도착하자 사냥꾼이 화살을 쏘았다. 도깨비는 감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유인즉 그는 화살을 천둥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너무 무서워 될 수 있는 한 빨리 도망쳤다. 그러나 들창에 도착할 무렵 태양이 떠올랐고 도깨비는 폭발해버렸다. 아직도 거기에는 많은 금과 은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 들창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만 하면 많은 금과 은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세 가지 선물. 쌀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숲속에 자주 가서 나무를 해오는 가난한 남자가 있었다. 나무를 하기 쉬운 곳은 이미 누군가 다 배워가 버렸기 때문에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마땅한 곳을 찾으려고 숲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만 했다. 어느 날 그는 땔감하기에 딱 맞을 만한 나무 하나를 발견했고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내리쳤다. 그런데 도끼날이 나무 껍질에 닿자마자 어떤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그 나무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요정이었는데 제발 나무를 베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다시 도끼를 휘두를 준비를 하며 가난한 남자가 대답했다. 나는 이 나무를 베어가야만 해. 나무를 팔지 못하면 쌀을 살 돈도 마련하지 못한다고. 그는 다시 나무를 베기 시작했고 여자는 멈춰달라고 다시 애원했다. 이 나무를 그대로 두면 당신에게 귀중한 물건 하나를 드릴게요. 일하지 않아도 언제나 충분한 음식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물건 말이에요. 그 가난한 남자는 평생 그런 물건에 대해 꿈꿔왔기 때문에 도끼를 내려놓았다. 여자가 쟁반을 만들어 그걸 3번 두드리자 즉시 그 쟁반은 음식으로 가득 찼다. 나무꾼은 만족하며 쟁반을 들고 집으로 왔다. 정오에 그는 평소에 먹는 밥과 소금에 절인 토마토를 먹지 않고 그늘진 길가의 노점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쟁반을 3번 두드리자 갓 지은 밥과 게살을 넣은 국 한 그릇, 닭고기와 돼지고기, 그리고 곡주 한 병이 상위에 차려졌다. 노점 주인은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나무꾼은 드러누워 늦은 오후까지 낮잠을 잤다.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 노점 주인은 마법 쟁반을 비슷하게 생긴 다른 쟁반으로 바꿔놓았다. 나무꾼은 잠에서 깨어나 도끼와 쟁반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나무꾼은 더 이상 요리를 할 필요 없이 그저 간단하게 쟁반을 탁자 위에 놓고 군침을 흘리며 3번 두드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또다시 두드려 보았지만 쟁반은 그저 비어 있을 뿐이었다.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속인 것이라고 확신하고는 이튿날 그 나무를 찾아가서 베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동이 트기도 전에 남자는 도끼를 들고 익숙한 길을 따라 올라갔다. 나무에 다다르자 그는 아주 세게 나무를 한 번 내리쳤다. 저번처럼 여자가 나타나 그에게 자신의 집을 지켜달라고 애원했다. 내가 왜? 내가 저번에 날 속였으니 이번엔 복수해 주어야겠다. 화가 난 나무꾼이 말했다. 여자는 노점 주인에 대해서 말해 주려고 했지만 나무꾼은 상관하지 않고 계속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그만, 제발 그만둬요. 쟁반보다 더 좋은 걸 주겠어요.
그들 앞에 말 한 마리가 나타났다. 잘 보세요. 그녀가 외치며 막대기로 말을 2번 쳤다. 그러자 말 뒤에서 금 2덩이가 떨어졌다. 나무꾼은 깜짝 놀랐다. 정말 신기한 말이었다. 그는 아주 만족해서 말에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난번에 갔던 바로 그 노점에 들려서 아주 좋은 음식들을 주문했다. 노점 주인이 음식을 매우 빨리 만드는 것 같았다. 마법 쟁반이 있었으니까 말이다. 음식을 다 먹고 나무꾼은 말을 2번 쳤다. 똥 대신 번쩍이는 금덩이들이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노점 주인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나무꾼은 계산하지도 않고 그저 값진 금덩이를 건네주고는 낮잠을 자려고 드러누웠다. 이번에도 물론 노점 주인은 마법말을 훔치고 비슷하게 생긴 말로 바꿔놓았다. 나무꾼은 잠에서 깨자 그 말을 타고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이 말을 보고서는 흥분하며 모여들었다. 정말 멋진 말이야. 마을 지도자님의 말보다도 더 멋진 것 같아. 이게 그냥 보기에만 멋진 게 아니라오. 훨씬 더 쓸모 있는 것이죠. 내가 말을 치기만 하면 얘가 금덩이를 싼다오. 나는 곧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거요. 나무꾼이 뽐내며 말했다. 이런 소식은 즉시 퍼져 마을의 높은 사람 귀에 들어갔고 그가 와서 명령했다. 너의 말에서 금덩이가 떨어지게 해봐라.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골탕 먹일 속셈이었다면 너를 아주 엄하게 벌하리라. 남자는 자신 있게 말을 2번 쳤다. 그러나 금덩이 대신 말은 똥을 싸고 말았다. 마을 권력가는 남자를 붙잡으라고 명령했고 남자는 곤장 30대를 맞았다. 남자는 곤장 맞은 상처가 다 회복되자 도끼를 들고 숲속으로 쳐들어갔다. 이번에는 정말로 나무를 베어서 여자에게 복수를 깨끗이 하려고 마음먹었다. 역시 저번처럼 도끼를 한 번 내리치자 여자가 나타났다. 그만둬! 여자가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넘치는 명령조였고 남자는 얼떨결에 나무 베기를 멈추었다. 너는 어리석고 탐욕스럽다. 이제 교훈을 깨닫기 바란다.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 이번만은 이 물건을 지혜롭게 쓰겠지. 그녀는 남자에게 동으로 만든 지팡이 하나를 주었다. 이 지팡이를 땅에다 놓고 두드려라. 내가 다시 지팡이를 두드릴 때까지 근처의 모든 도적질과 약탈과 부정행위는 다 너의 주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는 나무 안으로 들어갔다. 나무꾼은 다시 마을로 내려왔다. 그는 다시 길거리 노점에 들러서 그 동으로 만든 지팡이를 땅 위에서 두드렸다. 놀랍게도 노점 주인과 아내는 즉시 땅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내 쟁반과 말을 내놓아라.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때까지 그 상태로 살아야 할 것이야. 나무꾼이 말했다. 그들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며 도둑질한 쟁반과 말을 내놓았다. 그는 마법 말을 타고 쟁반을 팔에 끼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다시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마을의 권력가들이 점잔을 빼며 그에게로 걸어왔다. 또 내 놈이로구나. 이번엔 다른 말로 우리를 또 골탕 먹이려고 왔느냐? 곤장을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로구나. 그들이 외쳤다. 나무꾼은 말에서 내려와 지팡이를 땅 위에 놓고 두드렸다. 그러자 곧바로 마을의 권력가며 부자들 몇 명이 땅 위에 쓰러졌다. 이 막대기가 쓰이는 용도를 알고 싶겠죠? 나무꾼이 말했다. 제가 맛 좀 보여드릴 테니 서로 구경이나 하십시오. 지팡이가 튼튼해서
비명이 좀 클 수도 있겠네요. 그들의 겁에 질린 눈을 보자 남자는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서 나무꾼은 그 겁쟁이들에게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풀어주었다. 앞으로 그들은 착한 사람들을 상대로 힘을 휘두르지 못할 것이다. 약속을 받아낸 남자는 다시 지팡이를 두드리고 마법 쟁반을 보따리에 넣고 마법 말에 올라타서는 온 나라에 선과 행복을 전하면서 다녔다고 한다. 하인의 정체. 젊은 백작이 살고 있었다. 어느 겨울날 백작이 사냥하다가 화살을 쏘아 까마귀를 죽였다. 백작은 눈 위에 누워있는 까마귀를 보고 까마귀 날개처럼 검은 머리카락과 눈같이 하얀 피부와 피같이 붉은 입술을 가진 아가씨를 찾아 결혼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래서 백작은 그런 아가씨를 찾아 여행을 떠났다. 어느 날 그는 시내 한복판에 죽은 사람이 그대로 놓여 있는 걸 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장례를 치르지 않는지 물었다. 저 남자는 빚을 갚지 않고 죽었어.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그를 위해 빚을 갚을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저런. 내가 저 사람의 빚을 갚겠소. 마음 착한 백작은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고 마침내 땅에 묻힐 수 있었다. 백작은 다시 여행을 시작했다. 얼마를 걷자 피곤해진 백작은 쉴 만한 장소를 살피고 있었다. 그때 한 사내가 모자도 쓰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에게 와서 물었다. 여행하는데 하인이 필요하지 않으신지요? 하인을 부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네. 많은 걸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저만 데려가 주십시오. 그가 간청하자 백작은 그를 데리고 다니기로 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길을 떠났다. 어느 날 그들은 큰 동굴에 도착했다.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였다. 하인이 말했다. 저 동굴을 지나야 하는데 저곳에는 무서운 거인이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살아서 지나간 적이 없지요. 하지만 제가 말한 대로 하신다면 우리는 거인을 속일 수가 있답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군대가 온 것처럼 큰 소리를 내십시오. 동굴에 들어가자 그곳엔 거인이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마침 배가 고프던 차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정말 잘 됐구나. 잠깐만요. 지금 배를 채우는 일이 급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지금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군대를 데리고 밖에 있단 말입니다. 거인이 놀라서 밖을 내다보니 한쪽에 백작이 군인들에게 호령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동굴로 재빨리 돌아와 하인에게 말했다. 아하, 내 말대로 상황이 좋지 않구나. 나를 이 큰 돌 밑에 숨겨준다면 너에게 모습을 안 보이게 하는 마법 망토를 주겠다. 그러면 이 길을 지나갈 때 포악한 내 형들을 만날 텐데 그 망토를 입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좋소. 그는 거인에게서 마법 망토를 받고 커다란 돌 밑에 거인을 숨겨주는 척 하다가 돌로 내리쳤다. 거인은 돌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백작과 하인은 동굴에 있었던 보물을 가방에 챙겨놓고 다시 길을 떠났다. 큰 바위와 절벽에 이르렀다. 하인은 백작에게 큰 바위 사이에 더 큰 거인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백작은 첫 번째 거인을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있는 척했다. 그리고 백작이 소리치며 명령을 내리듯이 흉내를 내는 동안 하인은 바위 사이로 가서 여기저기 누비고 다니는 두 번째 거인을 만났다. 배가 고프던 차에 스스로 걸어 들어왔구나. 저를 먹는 건 좋지만 저 밖을 보세요. 백작이 군사를 데리고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똑똑한 하인이 말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어디로 숨어야 할까? 제가 어제 당신 동생을 숨겨주고 담례로 투명 망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보답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실 건가요?
소리를 내지 않는 신발을 주겠다. 그걸 주면 백작과 병사들한테서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절벽 끝으로 나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겠느냐? 하인은 거인의 말에 동의했고 거인이 준 소리를 내지 않는 신발을 가졌다. 그러고 나서 밧줄을 거인의 허리에 묶고 절벽 아래로 거인을 내려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인이 절벽 중간쯤 갔을 때 하인은 밧줄을 놓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다. 백작과 하인은 거인의 집에 있는 많은 금과 보석을 챙겨 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의 여행길은 가장 크고 머리가 5개인 거인이 사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순조로웠다. 거인이 사는 집에 도착하자 아름다운 아가씨가 거인의 집에서 나왔다. 까마귀 날개와 같은 검은 머리카락과 눈같이 하얀 피부와 까마귀 피와 같은 붉은 입술을 가진 바로 백작이 찾고 있던 아가씨였다. 백작의 가슴은 기쁨으로 두근거렸다. 나와 같이 당장 떠납시다. 백작은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슬픈 얼굴로 거인의 시험에 통과해야만 떠날 수 있고 그 시험에 통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체 무슨 시험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시험은 거인의 숟가락을 찾는 거예요. 숟가락을 찾지 못한다면 백작님의 머리가 거인의 집 앞에 걸리게 될 거예요. 숟가락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오. 저도 잘 몰라요. 숟가락이 있는 곳은 거인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백작과 헤어져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거인은 바닷가로 나가 모래사장에 숟가락을 깊이 묻고 있었다. 하지만 하인은 투명 망토와 소리가 나지 않는 신발을 신고 거인의 뒤를 쫓아갔다. 거인이 숟가락을 묻고 사라지자 하인이 다시 파내 백작에게 갖다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숟가락을 들고 서 있는 백작을 본 거인은 화가 나서 또 다른 시험을 냈다. 거인은 아가씨의 머리에서 핀을 뽑아 백작에게 보이며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여자의 머리에 이 핀을 꽂지 못하면 내 머리가 문 앞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거인은 핀을 묻으러 바닷가로 갔다. 하인은 다시 투명 망토와 소리가 나지 않는 신발을 신고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거인을 뒤쫓아갔다. 그리고 다시 거인이 숨겨놓은 핀을 빼내서 백작에게 건네주었다. 다음 날 백작이 아가씨의 머리에 핀을 꽂아준 것을 본 거인은 화가 나 입에 거품까지 물었다. 세 번째 밤이 되었을 때 백작이 아가씨에게 물었다. 왜 거인과 함께 여기 있는 거요? 나와 함께 갑시다. 하지만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마법에 걸려서 거인의 5개의 목과 머리를 잘라내지 못하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옆에 있던 하인이 말했다. 하인은 그녀에게 거인에게 백작이 결투를 신청한다고 전하라고 했다. 뭐라고? 애송이 같은 놈이 나와 결투하겠다고? 그 말을 들은 거인이 비웃었다. 그리고 한 손에 튼튼한 검을 들고 나왔다. 거인과 백작이 대결하기 위해 마주섰다. 순식간에 거인의 머리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두 번째 머리도 잘려 나갔다. 그리고 5개의 머리 모두가 거인의 목에서 잘려 나갔다. 하인이 마법 망토와 신발을 신고 거인을 물리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백작은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할 수 있었다. 그들은 거인의 집에서 거인들의 보석과 재산을 가지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그 해가 얼마 안 남았을 때 하인이 백작에게 와서 작별 인사를 했다. 네가 나한테 해주었던 모든 헌신에 대해 어떤 보답을 원하느냐?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 어떤 보답도 선물도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저에게 보답했지요.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인은 백작을 왜 도와줬는지 그 이유를 계속 말했다.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신 당신에게 빚을 갚으려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제 빚을 모두 갚았으니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영원히 행복하세요. 말을 마치고 그는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었다. 백작은 검은 머리와 눈같이 하얀 피부, 붉은 입술을 가진 아가씨를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